앤드루,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가난은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란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 앤드루 카네기의 시작은 금수저가 아니라 텅 빈 밥그릇이었습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 덤퍼린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세계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깔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는 가업으로 이어온 직조공이었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천을 짜던 그들에게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방직기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윌리엄이 텅 빈 배틀 앞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앤드루,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 손으로 짠 천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저 괴물 같은 기계 소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구나. 우리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 어린 카네기는 그날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무능한 가장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배의 악취를 맡았습니다. 어머니 마거릿은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절망에 빠져 술과 한탄으로 시간을 보낼 때 그녀는 이웃의 구두를 닦고 빵을 구걸하며 자식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 앤드루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 비참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카네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아니라 차가운 얼음 송곳이 박혔습니다. 마거릿이 카네기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속삭였습니다. 앤드루,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가난은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란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저 거대한 기계들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가 그 기계 위에 올라타야 한다. 1848년 가족은 마지막 남은 가재도구를 팔아 미국행 3등실 티켓을 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나갈 때 카네기는 멀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창가 너머로 사라지는 스코틀랜드의 해안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비릿한 가난의 냄새가 나는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피츠버그의 공장지대였습니다. 가족은 피츠버그 근처의 슬럼과 슬래브타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쥐가 들끓고 오물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카네기가 얻은 첫 번째 직업은 방적 공장의 보빈보이였습니다. 지하실 깊숙한 곳, 환기조차 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하루 12시간씩 뜨겁게 달궈진 보일러 엔진 옆에서 석탄을 퍼날랐습니다. 소년의 폐에는 매일같이 검은 석탄 가루와 기름 냄새가 박혔고 손바닥은 화상과 물집으로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공장장이 다가와 소년의 마른 어깨를 발로 툭 치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스코틀랜드 꼬맹이. 죽고 싶지 않으면 석탄 더 집어넣어. 엔진이 식으면 내 놈 목숨줄도 식는 줄 알아라. 카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공장장의 번들거리는 가죽 장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오를 동력 삼아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저자는 왜 나를 부리는가? 왜 나는 여기서 석탄을 퍼야 하는가? 이 엔진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실은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밤이 되어 퇴근하면 그는 씻지도 못한 채 좁은 방구석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는 부모님이 내일 당장 낼 집세가 없어 서로를 탓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구석에서 술기운에 의지해 옛 영광을 은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 카네기는 귀를 막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득였습니다. 카네기가 이빨을 갈며 나지막이 움조렸습니다.
가난은 신의 시험이 아니다. 그건 무능함이 만들어낸 범죄다. 나는 절대로 죽어도 저 남자처럼 늙지 않겠다. 내 자식들에게는 굶주림의 냄새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 지하실에서 나가는 날 나는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겠다. 당시 피츠버그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이불 한 장으로 온 가족이 버티던 어느 날 카네기는 밥그릇을 내던지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공장의 기름진 기계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기계 도면을 훔쳐보았고 숙련공들이 주고받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대화를 귀동냥으로 외웠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본의 세계에서 정보는 생존을 넘어선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옥 같은 지하실의 열기 속에서 어린 카네기를 꺼내준 것은 운 좋게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세상을 관찰하고 기회를 사냥하려 했던 그의 비상한 눈미였습니다. 어느 날 피츠버그 전보국에서 전보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전보는 오늘날의 초고속 인터넷이자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고급 정보와 자본의 흐름이 전보국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 흐르고 있었죠. 14살의 카네기는 면접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얕잡아 보는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던집니다. 카네기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미 피츠버그의 모든 거리 이름과 주요 상점의 위치를 머릿속에 다 외웠습니다. 지도 없이도 누구보다 빨리 배달할 수 있습니다. 저를 고용하신다면 당신은 피츠버그에서 가장 빠른 발과 가장 정확한 머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제 급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시 배달원들은 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지만 카네기는 이미 머릿속에 도시 전체를 지도로 그려 넣은 상태였습니다. 전보국장은 이 발칙하고 영민한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단순히 배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사냥은 전보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전보 기사들의 옆에 붙어 기계가 내뱉는 신호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전보는 종이 테이프에 찍힌 구멍을 일일이 해독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하지만 카네기는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청음 해독 키링 더 코드이라는 기술을 독학합니다. 어느 날 아침 피츠버그 전보국의 거물급 인사 한 명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서부지구 총책임자 토마스 스코타머스 A. 스카트이었습니다. 전신 기사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새벽 급박한 철도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던 스콧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배달 소년 카네기가 전신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B-B-B-.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카네기는 종이 테이프를 보지도 않은 채 종이에 유창하게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스콧은 눈을 가늘게 뜨며 카네기를 몰아세웠습니다. 스콧이 경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기계 소리만 듣고 이 내용을 적었다는 말이냐? 이건 사기거나 천재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어떻게 종이도 보지 않고 암호를 읽어낸단 말이냐? 카네기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저는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고용하신다면 당신은 철도 위에 앉아온 세상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제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스콧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월급 25달러의 전보 배달원에서 월급 35달러의 스콧 개인 비서이자 전신 기사로 전격 발탁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철도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황금 티켓을 거머쥔 것입니다. 배경음악 긴장감이 감도는 시계추 소리와 함께 소박하지만
결연한 느낌의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시작된다. 토마스 스콧의 개인 비서가 된 앤드류 카네기.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콧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철도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고 권력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세상의 진짜 돈기를 읽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1856년 어느 날 평범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스콧의 은밀한 제안이 카네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스콧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카네기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앤드류, 자네에게만 주는 정보다. 아담스 익스프레스 애덤즈 익스프레스의 주식 10주가 매물로 나왔다네. $500면 살 수 있지. 이건 단순한 주식이 아니야. 철도 운송의 미래가 여기 담겨 있네. 자네의 인생을 바꿀 확실한 투자처인데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나? $500. 당시 카네기의 한 달 월급이 $35였음을 감안하면 그것은 몇 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한 푼도 없던 21살의 청년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액수였죠. 하지만 카네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운명의 문이라는 사실을요. 카네기는 그 길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피츠버그의 언덕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부엌에서 일하던 어머니 마거릿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쇳물처럼 뜨거웠습니다. 카네기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해요.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제가 철도국에서 매일 보는 것이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철도가 깔리는 곳에 돈이 흐르고 그 흐름의 꼭대기에 올라탈 기회가 지금 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승부를 걸어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남의 밑에서 석탄이나 푸는 노동자로 살다 끝날 겁니다. 어머니 마거릿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집은 가난한 이민자 가족이 미국 땅에 와서 피땀 흘려 마련한 유일한 안식처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거리에 낳는다는 공포와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 속에서 단순한 욕심이 아닌 시대를 꿰뚫어보는 광기 어린 확신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거릿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앤드류, 내가 그토록 확신한다면 가보거라.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내가 무너진다면 우리 가문의 미래도 없다. 내가 너의 담보가 되어주마. 결국 어머니는 집을 저당 잡아 $500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카네기는 아담스 익스프레스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생애 첫 배당금 수표가 든 봉투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나타난 것은 단돈 $10짜리 수표였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 가져다준 첫 열매. 카네기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배당금 수표를 허공에 들어 보이며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비밀이었구나.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석탄을 푸지 않아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나를 위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땀의 가치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자본의 마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이다. 1860년대 앤드류 카네기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서부지구 운영 책임자로서 거물급 판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이 터지자 그는 연방정부의 부름을 받아 전신망과 철도 수송을 총지휘하며 전쟁의 보급로를 장악한 핵심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권력의 단맛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현장의 날 선 진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시 철도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증기기관차가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하자 기존의 기반 시설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폭풍우 치던 밤, 카네기는 끔찍한 철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던 육중한 목조 철교가 기차의 무게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썩은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버린 것이죠. 시커먼 강물 속으로 처박힌 객차와 승객들의 비명 속에서 카네기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부서진 나무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네기는 참담한 표정으로 부서진 나무 다리를 보며 독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운 문명의 주소인가? 사람의 목숨을 썩어가는 나무 작대기에 맡기고 있었단 말인가? 나무는 썩고 불에 타며 물은 철로트 아이언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다.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격이야. 그는 사고 현장을 누비며 치명적인 결함을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연철 철은 인장 강도가 낮아 조금만 하중이 쏠려도 치명적인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기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빨라지는데 다리는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카네기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강렬한 계시였습니다. 카네기는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가보지 못한 물질, 강철 스틸만이 정답이다. 강철은 나무처럼 썩지 않고 물은 철처럼 휘지 않는다. 인류의 기초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강철로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 철도와 교량은 물론이고 저 하늘을 찌를 듯한 도시의 마천루까지 강철을 지배하는 자가 곧 문명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시 강철은 만드는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비용이 비싸 금속의 귀족이라 불렸습니다. 감히 다리를 만들거나 철기를 깔 재료로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도 사업의 내부 정보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조만간 미국 전역의 나무 다리가 강철 다리로 교체되어야만 하는 거대한 시장의 팽창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철도 운영은 이제 내게 좁다. 나는 이제 철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그 기차를 받치는 세상의 모든 뼈대를 바꿀 것이다. 내 시선은 이제 철도를 넘어 저 뜨거운 용광로로 향한다. 준비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제국을 건설할 시간이 왔다.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지하실에 석탄 가루를 마시던 소년. 전보 배달원을 거쳐 철도 제국의 실권자가 된 그는 이제 안락한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872년 영국 출장길에 오른 37세의 앤드류 카네기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헨리 베세머가 발명한 베세머 제강법의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전로 컨버터 속으로 뜨거운 공기가 주입되자 불순물이 타오르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불꽃 폭포가 쏟아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물은 철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강철로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강철은 영국에서 수입했어야 하는 귀하디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단순한 금속이 아닌 전 세계의 돈이 몰려오는 황금의 폭풍을 보았습니다. 카네기가 베세머 제강소의 용광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꽃이 미국의 모든 다리와 빌딩을 바꿀 것이다. 이제 나무와 물은 철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이제 강철에 내 영혼을 팔겠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자, 그가 곧 지상의 신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지위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1875년 피츠버그 인근 브레덕의 거대한 제강소,
에드가 톰슨 제강소 에드거 탐선 스틸워크스를 세웁니다. 이름부터 영리했습니다. 전 직장 상사이자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장인 에드가 톰슨의 이름을 붙여 가장 큰 고객사가 될 철도 회사를 미리 포섭한 것이죠. 당시 미국 경제는 1873년 공황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은 미친 짓이라며 카네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불황이야말로 가장 싸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회다. 남들이 겁먹고 멈출 때 나는 달린다. 그는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학적 관리법을 제강 공정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제강업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철을 구웠지만 카네기는 독일의 화학자들을 거액에 고용해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원재료인 철광석과 석탄의 성분을 분석하고 열효율을 계산하여 원가를 1센트 단위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가 공장장들을 불러놓고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부를 가져와라. 원가를 줄여라.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까지 돈으로 환산해라. 경쟁자가 $1에 팔면 우리는 50센트에 팔아야 한다. 품질은 기본이고 가격은 무기다. 가격으로 시장을 초토화하고 경쟁자들을 굶겨 죽여라. 그것이 비즈니스의 유일한 규칙이다. 카네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라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완성합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 남의 원재료를 사지 않았습니다. 철광석 광산 매사비 광산을 통째로 사고 석탄 광산을 손에 넣었으며 이를 실어 나를 전용 철도와 5대호의 선박까지 모두 소유했습니다.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외부 업체의 이윤을 단 $1도 떼어주지 않겠다는 독한 고집이었습니다. 에드가 톰슨 제강소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곧 돈의 연기였습니다. 카네기의 강철은 브루클린 다리를 세웠고 시카고에 마천루를 올렸으며 미국 대륙을 잇는 철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강철 제국 아래에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비명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효율의 화신이었습니다. 공장의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용광로 앞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이다. 잘 돌아가지 않는 부품은 기름을 치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교체하면 그만이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는 결국 1892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노사 충돌인 홈스테드 파워홈스테드 스트라이크로 이어집니다. 카네기 제강소의 핵심 기지인 홈스테드 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평소 나는 노동자의 친구라고 떠들던 카네기는 교묘했습니다. 그는 이 피비린내 나는 비난을 직접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평화로운 별장으로 장기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른팔이자 냉혈한으로 유명한 경영자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전보를 보냅니다. 카네기의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릭, 나는 자네를 믿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공장을 다시 돌리게. 타협은 없다. 강철의 법칙은 오직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뿐이다. 나는 여기서 자네의 승전보를 기다리겠네. 이것은 프릭에게 살인 면허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릭은 즉각 300명의 핑커턴 무장 경비대를 고용했습니다. 1892년 7월 6일 새벽 안개가 자욱한 모농가헬라 강 위로 바지선을 탄 무장 경비대가 접근했습니다. 공장을 지키던 노동자들과 이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천 명의 마을 주민들이 돌과 총을 들고 가세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경비대와 노동자 양측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속출했습니다. 결국 주 정부의 민병대 8,000명이 투입되어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야 피해 파티는 멈췄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네기의 명성은 시궁창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스코틀랜드 별장에 숨어있는 카네기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살인을 지시한 위선자. 사람들은 그를 홈스테드의 도살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요한 별장,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카네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의 괴물 같은 본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카네기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한 것이 이런 피비린내였던가. 하지만 성공이라는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구나. 내가 멈추면 내 제국이 무너지고 내가 가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의 저주인가? 아니면 나의 운명인가? 카네기는 평생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가난한 이들의 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부는 가난한 이들을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으며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심리, 즉 세상을 향한 위선과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 사이의 지독한 괴리가 훗날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1901년 초 전 세계 경제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기의 거래가 뉴욕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철강 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던 카네기 제강소를 당시 금융계의 포식자 J. 필 모건 J. 필 모건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각 대금은 당시 화폐 가치로 4억 8천만 달러,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 즉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거래가 확정되던 날, 모건은 카네기를 찾아와 악수를 청하며 특유의 조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건이 카네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앤드류. 자네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군. 록펠러조차 자네 발밑에 있네. 자, 이제 이 엄청난 돈으로 무얼 할 건가? 또 다른 제국을 지을 건가? 아니면 섬이라도 통째로 살 건가? 카네기는 모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네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건. 나는 이제 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릴 겁니다.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 to die rich is to die disgraced이니까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온, 아니 어쩌면 빼앗아온 이 돈들을 다시 주인인 세상에게 돌려줄 겁니다. 이 소식은 당시 미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1센트의 원가에 목숨 걸던 수전노 카네기가 기부를 한다니 경쟁자들과 언론은 위선적인 노인의 쇼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광기 어린 그리고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카네기는 은퇴 후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고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집착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무려 2,507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왜 하필 도서관이었을까? 여기에는 카네기의 가슴 아픈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13살 지하실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일하던 소년 카네기에게 유일한 희망은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대령이 노동자들에게 개방한 개인 서재였습니다. 카네기는 그곳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냈고 언젠가 성공하면 나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문을 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카네기가 어느 시골 도서관 개관식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거저 주는 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대신 기회를 주마. 이 책들 속에 내가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보았던 빛이 들어있다. 누구든 들어와 읽고 배워라.
그래서 나처럼 돈만 아는 괴물이 되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지식만이 너희를 가난의 사슬에서 끊어낼 유일한 무기다. 그는 단순히 건물만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방식의 기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건물을 지어줄 테니 운영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라.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도서관이 지속된다는 그의 철저한 경영 마인드가 담긴 기부였습니다. 그의 기부는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교 건립, 뉴욕의 상징인 카네기 홀 건설,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재단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기부하는 그 찬란한 금화들은 홈스테드 공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목숨값과 12시간 노동 끝에 얻은 땀방울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1919년 8월 11일 매사추세츠주 레녹스의 별장. 84세의 노인이 된 카네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세상을 호령하던 강철 왕의 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그가 평생 집행해온 수천 장의 기부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임종 직전 평생 자신의 곁을 지켰던 비서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네기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보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것인가? 신께서 나의 이 수많은 도서관과 기부들을 보시고 홈스테드 공장에서 씻기지 않던 그 핏자국을 조금은 닦아주셨을까?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렸던 것일까? 비서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네기는 전 재산의 90%인 3억 5천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자선가라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더 큰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괴물의 허물을 벗어 던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수많은 도서관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화려한 대리석 기둥 아래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노동자들의 눈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모으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 여기 잠들다. 그가 말한 훌륭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평생 착취했던 노동자들이자 그가 지어준 도서관에서 꿈을 키웠던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을까요? 부유하게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한 남자의 치열한 속죄.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위인전 리부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네기는 기부할 때 반드시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에게는 1센트도 주지 마라. 그러나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하며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습니다. 기부조차 비즈니스처럼 철저했던 그의 면모는 오늘날 현대 기부 문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날카롭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노년은 과거의 핏자국을 닦아내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날 금탑을 쌓는 시간입니까? 그의 마지막 행보는 더 이상 거대한 강철 제국을 확장하거나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낡은 기부 명세서를 검토하며 자신의 전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했던 그 처절한 결단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냉혹한 자본가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사회적 속죄와 인류애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완성하려 했던 인생의 처절한 결산이었습니다.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당신의 도서관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성공한 억만장자의 여유로운 기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와 노동자들의 눈물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었으며 개인의 소유욕을 완전히 비워냄으로써 가장 품격 있는 인간 카네기로 돌아가겠다는 노년의 엄숙한 선포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기는 결코 육체가 쇠락하고 기억이 흐려지는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네기가 용광로에 불순물을 태워 강철을 뽑아냈듯이 우리가 평생 겪어온 치열한 생존의 상처와 성공의 기억들을 한데 녹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남겨야 할 정신적 강철을 재련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피츠버그 지하실의 석탄 가루만큼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네기가 80세를 넘어 비로소 도서관의 성자로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마침표를 찍었듯이 여러분의 노년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고난의 파편들이 모여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마천루를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서 과거의 집착과 자식에 대한 미련,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갈망을 넘어 나만의 도서관을 짓고 새로운 영혼의 풍요를 선언할 때입니다. 카네기가 강철의 독점을 버리고 지식의 공유를 택함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은 인생의 황혼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셨고 그 비워진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평안과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독한 자본가에서 위대한 성자로 거듭난 카네기처럼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위인전 리부트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이막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